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요. 이 게리 겐슬러가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거의 하지 못해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뜨거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주요한 대화들이 나왔는지 오늘 좀 알아볼 거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욕 증시와도 디커플링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가격의 향방이 어디로 가게 될지,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반감기 후에는 또 얼마나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어떤 코인들이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300여 분 정도가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유튜버의 동영상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으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좀 목이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 증시는요, 뭐 나스닥과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 S&P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거의 뭐 0.04, 0.09, 네,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개별 주식으로 봐도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게 보입니다. 특히나 이 금융주들, 대형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의 지금 하락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좀 실적이 좋았는데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오히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겁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보시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소매금융인 마커스 부분의 손실 때문에 예상보다 영업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측치를 웃돌았죠. 그러니까 뭐 실적이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영업수익과 순이익이 모두 다 예측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금리 상승의 어떤 효과 때문이죠. 그런데도 주가는 0.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멜론은행은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는데 운용자산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럼에도 주가는 또 1% 이상 올랐어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이 조정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시장의 예측치를 웃돌았는데 베이비 파우더 배상금 문제 때문에 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주가는 아까 보셨지만 2%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로키드 마틴도 매출과 순이익이 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2% 이상 오른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실적 대비로 많이 오르는 회사가 있고 적게 오르는 회사가 있고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월가에서는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해서 인상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연준의 긴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연준의 어떤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요.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무려 앞으로 3번을 더 0.25씩 3번을 더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6개월 정도 후에 침체를 갖다가 이제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런 식의 확장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실물 경제 상황과는 조금 괴리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제 미국 건축 승인 건수를 보면요. 또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전에는 155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예측치도 145만 건 이상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측정을 했는데 141만 3천 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하는 스코어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5월 4일에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0.25%포인트 상승이 조금 더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85%였는데 지금은 81.6%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미국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고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ASML, 모건 스탠리 같은 또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상황들도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3시에 FOMC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많은 단서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결정은 5월 4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다시 이 30K에서 어떤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것들을 다 다시 말아 올리면서 지금 원점으로 향해 있고요. 지금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2.81%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조금 미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리플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도지코인도 2%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더리움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다시 47%대를 회복해서 지금 47.3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도요. 어제 58로 60을 하회를 했는데 다시 60을 상회했고 63으로 또 그리드의 상태가 더 짙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반등해서 살아날 거라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고 언제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CVD 지표 보시면요. 또 두 개의 어떤 고래 세력들이 극명하게 패턴이 나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의 전체적인 흐름은 위 두 개의 고래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가장 큰 고래는요. 큰 폭으로 이제 매도를 했죠. 어제 매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크게 매입을 해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빨간색 고래도요. 네, 꾸준히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가파르게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보라색 고래와 이 초록색 고래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져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 고래 같은 경우는 또 일정 부분 매입을 했다가 다시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보라색 고래도 마찬가지로 매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매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두 개의 어떤 고래들이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시장의 가격은 이 갈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가 더 많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31K에서 이제 이 매도벽이 뚜렷하게 더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30.5K 부근에서도 지금 조금씩 매도벽이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초록색 고래나 이 보라색 고래들이 또 이 지점에서 아마 매도 물량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심리적 저항선인 2100달러에서 계속해서 지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네, 어제 리플은 다른 코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게리 겐슬러의 청문회 여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뒤에서 게리 겐슬러가 어떤 대답을 했고 얼마나 수세에 몰렸었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코인은 트위터가 이 이토로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 시세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상승하는 원동력은 그 소식이 전해지고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떡밥들이 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네, 드디어 트위터가요, 트레이딩 뷰를 연동해서 이 비트코인 시세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이제 BTC를 검색했을 때 트레이딩 뷰 시세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토로 플랫폼과 연동되는 옵션들도 지금 추가를 했고요. 자, 그래서 향후에는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해당 서비스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되겠죠. 네, 어제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과 리플이 증권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좀 침묵을 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에 사전 입장문을 제출했어요. 근데 과거에 했던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증권법을 지키지 않아서요.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것도 증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증권법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증권법이 존재하는 한 스스로를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부르는 이거를 정당화할 수 없다. 결국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파이까지도
이 거래 플랫폼의 범주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거죠. 자, 그러면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는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거의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패트릭 맥켄리 위원장이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자, 이더리움이 증권에 속하는 게 맞냐? 그랬더니 겐슬러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피하고요, 증권과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만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켄리 위원장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이미 SEC에서 암호화폐 관련 15건 이상의 집행 조치를 단행했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끝까지 게리 겐슬러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워런 데이비슨. 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제가 바로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게리 겐슬러 해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던 그분이에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SRP는 그럼 증권이 맞냐? 그랬더니 게리 겐슬러는 법정 공방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빌미로 해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데이비슨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SEC가 이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해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꼬집었는데 끝까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게리 겐슬러가요, 중요한 청문회에 참석해서 이더리움과 리플을 포함해서 어떠한 아무런 방향도 제시해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이 의원들이요,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명확해지는 순간이에요. 현재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서로 이 규제 관할을 다투면서 지금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죠. 서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증권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하지만 SEC의 규제 범위에서 상품이 제외됐을 뿐이다. 뭐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자, 의원들이 굉장히 좀 일침을 가하니까 법은 명확하다. 현행법으로도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법을 준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본인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SEC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암호화폐를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은 인공지능이지 암호화폐가 아니다. 또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단 한 번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C는 암호화폐 관련 위법 사안에 대해서 조치 및 대처 권한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데요. 네, 게리 겐슬러를 향해서 맹공을 펼쳤던 의원들은 대부분 공화당 소속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오히려 게리 겐슬러와 SEC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네, 전 미국 하원금융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화당은 지금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커녕 규제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역시 크립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SEC의 행보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로펌이에요. 모리스 코엔의 파트너 중에 한 명인 제임스 고틀립이 코인데스크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국 대법원이요, 행정기관이 미국 경제의 주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견해를 취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가 아닌 SEC가 암호화폐 금지를 왈가불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U나 영국, 싱가포르, 일본, 케이맨 제도 같은 국가는 미국과 달리 암호화폐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막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한 가이드를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과거의 증권법을 자꾸 억지로 대입해서 본인들의 권한도 없는 것들, 본인들의 권한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 SEC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갠슬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냐면요, 이 알고랜드가 이번에 증권으로 6개 또 코인들이 명단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는요, 알고랜드를 극찬했던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코인베이스가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 통보를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가요,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근거로 본인들이 작년에 SEC와 무려 30번의 미팅을 가졌지만, 어떻게 명확히 해야 될지에 대한 단 한 개의 정확한 피드백도 하지 않고는 갑자기 웰스 노티스를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코인베이스는 공개석상에서 이를 입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플의 지금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코인베이스는 리플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도 뭔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코인베이스는 이 거점 자체를 영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어떤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큰 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새벽 동안 이 게리 겐슬러의 소송이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는데요. 자,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소식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칼춤을 출 수 있는 거는 미국 행정부의 어떤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본인의 단독적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들이 뭔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또 하나의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텔이 블록체인 채굴 반도체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걸 비용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비용 이외에 다른 어떤 행정부의 압박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반면에 중국은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산업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중국판 포브스라고 불리는 글로벌 유니콘 인덱스에서요, 블록체인 기업이 무려 53개나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변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미국의 한 전문 매체에서 2023년 동안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탑10 알트코인을 갖다가 가져와 봤어요. 근데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도지밖에 없는데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리플이 뭐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노,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솔라 이런 순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균형 있게 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1위는 솔라나였습니다. 그리고 2위 폴리곤, 그리고 3위는 똑같아요.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에이다 순서였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추천에 대한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떤 코인들을 지금 시장에서 2023년 지금 지나온 시간 동안에 가장 주목을 했는지를 좀 살펴본 거고요. 가격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같은 글래스노드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글래스노드가 최근에 어떤 발표한 주간 보고서에서 이 비트코인 퍼센트 서플라이 인 프로핏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서 약 77%가 수익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올해 들어서 총 620만 BTC가 수익 상태로 전환이 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서 수익 상태 물량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누적된 수익을 현금화하려는 성격의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비트코인 리저브 리스크 멀티플이라는 지수인데요. 자, 이거는 보시면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자, 2021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양수 전환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음수에 있다가 이제 양수 전환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 온체인상의 이 BTC 장기 보유자 수와 이들의 시장가 매도세 움직임을 비교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양수는요, 장기 보유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수는 시장 가격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더 거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지표가 양수 전환했을 때 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2012년에 무려 2830%, 2013년에는 566%, 자, 그리고 2015년 6400%, 그리고 2019년에 99%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향후 수개월 동안 BTC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단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물량도 물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장기 보유자들 중에는 가격이 향후에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지라도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더 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랜 B의 관점을 소개해드리고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자료와 지표들은요, 참고 자료입니다. 이거를 맹신하시면 안 되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스스로 공부해서 이 주장들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플랜 B가 이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22년 11월에 비트코인의 15,500달러가 바닥이었다.
그러면서 이 32K 목표에 도달하면은 이 반감기 전망을요, 이 2024년 내년입니다. 내년 2월이거든요. 이때 60K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가격이요, 반감기가 지나고 1년 사이에 또 크게 오르게 되는데, 이때는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반감기에 대한 이슈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또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작은 또 상승장이 오더라도 이 불장 자체 전체적으로 큰 불장에 대해서는 반감기 이후의 시점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단기적인 등락에는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좀 더 길게 보시고 하루 이틀의 가격 변동에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시고 시장을 멀리 3년, 5년 바라보시면은 우리가 다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또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